안녕하세요. 저희는 갈등 수성공 주제 중심 통합 수업 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이 수업을 함께 했던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개원중학교 정미선, 이경희, 그리고 박현정, 나유진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만든 수업이 주제 중심 통합 수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네 사람이 다 올라와서 수업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수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네. 현정쌤? 현정쌤? 네. 무슨 생각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가정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갖고 있는 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스트레스가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길러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우리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함께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좋아요. 두 분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하고 계세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도덕과와 가정과의 비슷한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엮어보자는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혹시 어떤 부분인가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갈등 해결이요? 저희 사회과에도 역할 갈등을 해결해 보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네. 잘 됐다. 그럼 우리 함께 통합 수업을 만들어 봅시다. 통합 수업 해볼까요? 그러면 통합 수업을 향해서 고고고! 굉장히 어색하고 부끄럽지만 저희가 잠시 상황극을 연출한 이유는 저희가 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실제 상황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학생의 역량을 기른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통합 수업을 아주 쉽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의 고민이나 스트레스가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좀 늦었네요. 이거를 안 누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건강한 청소년을 기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현정쌤, 우리 수업에 어떤 수업 모형이 적용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PBL 수업 모형을 진행하여서 수업 전체의 과정을 실천하였습니다. 각 교과에서 먼저 사회, 도덕, 가정, 배경 지식을 습득하고요. 이에 대해서 실제적 문제 상황을 마주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시나리오를 해결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제별로 모둠을 형성하고 해결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은 뒤에 저희가 각각 교사들이 들어가서 피드백을 하고요. 이에 대해서 학생들은 최종 문제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국어과에서는 성찰하는 글쓰기를 이제 활동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은 세 교과 교사가 모두 협력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저기 1차시, 2, 3차시, 4, 5차시 교과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 교과가 정해지진 않았나 봐요? 제가 설명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쪽으로 보통은 뭐 사회과가 먼저 시작한다든지 가정과가 먼저 시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교과가 순서가 있었는데 이 수업은 협력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한 반에 세 분이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수업으로 구성돼서 사회과가 1차시가 됐든 가정과가 1차시가 됐든 그 주에 첫 번째 시작하는 수업이 바로 그 교과랑 상관없이 1차시 교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교과는 함께 시작하고 중간 단계도 함께 그 과정을 가기 때문에 진도상 어느 반이 먼저다 나중이다 이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인 거죠. 설명이 잘 됐나요? 네. 이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배경 지식을 성찰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등 수성공 수업을 위해서 가정과에서 어떤 내용을 학생들이 학습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기가 01-01이라는 성취기준 아래 자아 존중감과 자아 정체감, 청소년과 나의 발달, 개인차를 학습하게 한 후에 긍정적 신체상을 형성하게 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수업과 관련된 활동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과 자아 존중감과 자아 정체감이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했고요. 그 다음 자아 존중감을 높이려는 활동과 긍정적 신체상을 형성하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신체상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 상황을 예측해 보게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활동 예시입니다.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자존감 수준을 알아보는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질문 만들기와 답하기를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왜 중요한지 알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특징을 알게 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써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적 신체상을 긍정적 신체상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체상을 긍정적으로 형성하게 했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혹시 학생들이 이런 자신의 불편한 이 어떤 부정적인 신체상을 자꾸 드러내야 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하는 점은 없었나요? 저도 그 점을 걱정했는데 오히려 학생들은 긍정적 신체상을 적는 걸 더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이 더 유의미했던 거죠. 자, 그 다음 도덕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네, 도덕과에서는 구도 01-05라는 성취 기준 아래 정서적 건강, 회복 탄력성, 정서적 갈등 문제 발견하기라는 배움 요소를 주제로 본 활동 목표는 나의 정서적 건강 가꾸기라는 활동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정서적 건강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뒤에 나의 스트레스 상황을 나누어 보고 또 스트레스와 정서적 건강이 어떠한 관계인지를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가꾸는 방법으로 그릿이라는 4가지 요소를 배웠고요. 또 이와 관련하여 회복 탄력성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역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지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서적 건강 갈등 상황 발견하기를 통해서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글쓰기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나의 스트레스와 정서적 건강 인식하기 위해서는 학교나 학원과 같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서 어떠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보고요. 또 평소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결하는지 해결 비법도 친구들끼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릿이라는 4가지 요소를 배워서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가꾸기 위해 노력하자라는 생각도 하였고, 구체적으로 회복 탄력성을 살펴보고 회복 탄력성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갈등 수성공이 되어보자는 주제 하에 자신을 둘러싼 어떠한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글쓰기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왼쪽에서는 진로와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학생들이 나누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가족관계와 스트레스와 관련된 자신의 정서적 건강을 위협하는 사례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가 보니까 가족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함께 나오네요. 사회에서도 좀 다룰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자신의 정서적 건강이나 감정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글쓰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 갈등이나 사회적인 부분은 사회 선생님께서 다루어 주실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사회과에서 어떤 지식 기반 수업을 했는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회과에서는 일반 사회 단원인 9401-02 성취 기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위, 역할 갈등이나 기대
이런 내용들이 가장 주된 내용인데요. 이 중에 특히 저는 역할 갈등을 분석하고 또 이를 해결해보는 과정에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은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어떤 뜻이 있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역할 갈등이 무엇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 뒤에 자신의 역할을 찾아보고 자신의 역할을 빗대서 또 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할 갈등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그 뒤에 역할 갈등의 해결 절차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학생들이 역할 갈등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를 직접 자신의 실생활에서 찾아보게 되는데, 사회과 지식 기반 수업뿐만이 아니라 도덕과 가정과 모두 이렇게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강의를 저희가 이제 올려놓고요. 학생들은 강의 영상을 보고 나서 과제를 제출하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실제 제공된 학습지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3쪽짜리 학습지이고요. 여기에서 학생들이 먼저 지위나 역할의 어떤 개념을 정리하고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이나 해결 절차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할 갈등의 해결 절차는 사실 이 뒤에 이어지는 문제 해결 수업의 가장 중요한 지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역할 갈등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역할의 중요성을 따져보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택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역할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주어진 지식을 벗어나서 자신들이 또 적용할 수 있는 대화법이라든지 아니면 창의적인 관계 해결 방안을 좀 더 더하는 이런 상태로 학생들이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학생들에게 받아봤던 사례를 제가 2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본인들의 경험을 빗대서 역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순간들을 떠올리고 가장 짧은 연극 대본으로 작성을 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시다시피 한 친구는 친구랑 놀기로 했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숙제를 내줘서 역할 갈등에 빠지는 상황을 제시했고요. 또 다른 친구는 친구랑 놀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엄마는 항상 자기에게 동생을 잘 돌봐야 된다고 했던 그 역할이 떠올라서 역할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학생들에게 이런 갈등 사례를 받아봤더니 사회적 갈등 문제는 본인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학생, 공부를 해야 한다는 역할과 이 다른 지위는 친구 관계가 아주 중요한 시기이니까요. 이때 이제 발생하는 갈등이나 아니면 부모님에게 받은 지위, 특히 첫째 자녀들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자녀들이 공부를 해야 하는데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든지 아니면 동생을 돌봐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과, 도덕과, 가정과가 모두 지식 기반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요. 이후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PBL 수업이 진행되거든요. 이 PBL 수업 통합 수업의 1차시를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가정과에서 실제적 문제 상황 마주하기부터 이제 1차시, 통합 수업 1차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잠시만요. PBL 수업은 학생들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게 하는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실제적 문제 상황을 담아서 교사가 직접 제작을 했습니다. 기술가정과에서는 신체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과에서는 정서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과에서는 사회적 갈등 상황에 대해서 교사가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한 거죠. 그런데 아까 지식 기반 수업들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제공하기도 하고 작성하기도 한 것 같은데 왜 학생들께 아니라 교사들이 직접 작성해서 제공하셨나요? 학생들 시나리오를 받아보니까 갈등 상황의 원인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경 지식 수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의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근데 선생님들이 들으시면서 여기서 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 시나리오지? 대본은 아닌데 왜 시나리오라는 말을 썼지?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수석님께서 좀 제가 네. 묻고 제가 대답해야 네, 되는 네. 건가요?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나리오라는 것은 어떤 연극의 대본이 아니라 학생들이 갈등 상황에 빠졌던 그 상황 자체를 실제적인 리얼 상황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수업에서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시나리오라는 말의 의미는 실제 상황을, 갈등 상황을 보여주는 하나의 극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역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 선생님, 근데 좀 네.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네네. 그 학생들이 그럼 이 세 개의 시나리오를 모두 다 살펴봐야 하나요? 그건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주제를 모둠을 편성했는데요. 한 학급에 모둠이 6모둠이 있고 시나리오는 3가지니까 두 모둠이 한 개의 주제를 동시에 탐구한 거죠. 그러면 학생들이 모둠을 짤 때는 어떤 기준으로 편성을 하셨나요? 관심 있는 주제를 자기가 뽑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써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으로 잘 쓴 학생들에게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었고 모둠 구성을 골고루 해야 하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랜덤으로 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우리 온라인 수업의 장점. 네. 네, 그렇게 해서 편성해 주신 모둠을 가지고 이제 네, 제가 다음 수업에 준비를- 제가 전달을 해드렸죠. 그 맞습니다. 다음 수업은 유진 쌤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둠은 짜졌는데 저희가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 모둠을 어떻게 수업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까 온라인상에서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던 그 시기여서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일단 학급의 학생들을 온라인의 한 공간에 모이게 해야 하는데 이 도구를 무엇으로 쓸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학급 학생을 일단 행아웃이라는 도구를 정해서 초대를 하게 되는데요. 이메일을 통해서 학급 학생들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이를 수락한 학생들을 전체 톡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때 수락을 일찍 잘 해준 친구들은 자기 이름을 가지고 싹 들어왔는데 초대를 좀 늦게 수락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 수 없음으로 입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당황을 하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그때 저희가 구글 클래스룸에서 제공되는 이런 구글 미트를 알았더라면 이런 초대를 하고 또 톡방을 따로 만들고 알 수 없음이 등장하고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 톡방에서 많은 공지사항들을 잘 전달한 후에 저희가 미리 편성해 놓은 2개 모둠씩 한 주제당 2개 모둠씩 편성된 그 코티칭이 모둠방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선생님들이 각각 자신의 주제와 관련된 모둠에 직접 입장을 하셔서 화상 채팅도 하시고 또 그냥 채팅도 하시면서 지도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참 저희가 얼굴이 좀 민망하네요. 이분이 누구신가요, 네, 도대체? 여기 없어요. 저희가 구글 행아웃에 학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또 한번 안내를 하기 위해 저희끼리 모여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학생들에게 나갔던 안내 자료이고요. 이 접속 방법이라든지 또 접속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아이들이 하고 싶은 어떤 기능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저희가 알아보고 시행착오를 저희가 먼저 겪어봤기 때문에 좀 온라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오류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이 외에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이 클래스룸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날짜라든지 또 어떤 참여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많은 준비도 필요했지만 또 그만큼 준비에 대한 안내를 잘 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PBL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좀 닦았고요. 그 다음으로 원인과 해결 방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이는 화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행아웃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캡처한 화면인데요. 저는 정서적 갈등에 대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학생들이 얼굴도 보이고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또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자신의 이제 공부한 자료들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친해졌습니다. 근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선생님. 저 슬라이드를 자신이 맡은 역할에 따라서 자기가 각자 슬라이드를 만든 건지 아니면 함께 수정하면서 만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역할 분담을 통해서 자신이 뭐 원인에 대해서 조사할 건지 아니면 해결 방안에 대해서 조사를 할 건지 먼저 역할 분담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자신이 맡은 슬라이드를 작성한 다음에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는 그 슬라이드를 한번 조합해 보는 과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학생들의 채팅 내용이 교과의 어떤 문제 해결과는 좀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게 괜찮았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모둠 활동을 전혀 못 하다가 이렇게 행아웃을 통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 굉장히 반가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공부와는 꼭 관련 없는 얘기도 하고 사담이 좀 많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친구들이 좀 친해져서 그 뒤에 모둠 활동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의미 없는 대화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리얼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저희는 다 리얼이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1차 자료를 이제 완성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완성한 자료를 어떻게 해서 좀 더 구체화하고 정교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네. 모둠방에서 공유한 화면에 대해서 모둠원들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교사가 빠질 수 없죠. 교사 자신이 만든 시나리오 주제를 탐구하는 모둠방에 교사들이 각각 입장을 해서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든가, 그다음 문제 해결을 위한 질문 만들기가 제대로 안 되었다든가, 용어가 정확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그러면 각 교과 교사들이 다 자신의 학급방에서 이렇게 피드백을 했던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의 클래스에 교사가 동시에, 3명의 교사가 동시에 입장을 해서 각각 해당 모둠에서 실시간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받은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 유진쌤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발표한 그 순간을 제가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발표를 친구들에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 작성한 원고를 가지고 학생들이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평가하기 위해서 자료를 업로드하고 그걸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고요. 사례 1을 보시면 갈등 마음에 비추다에서 중학교 생활 적응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어디에서 가지고 왔느냐, 뭐 이런 근거들을 도덕책에서 찾았다라고 표시한 경우나 또 핸드폰 게임 중독이나 불규칙적인 생활을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지고 왔는지 출처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출처를 밝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사의 피드백 후에 수정이 된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사례 2를 보시면 저희가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핵심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를 했었는데 이 사례가 가장 적합한 사례라고 해서 저희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수학의 자신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핵심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생각해보고 출처를 명기하는 이런 해결 방안에 대한 또는 핵심 질문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그것을 수정해서 업로드한 사례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사례는 사실 저희가 이제 동영상 발표 자료인데 이것을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게 학생들의 얼굴을 좀 가리고 자료 화면도 좀 가렸는데요. 이 스스로 녹음을 해서 동영상을 작성을 해가지고 해결 방안 자료를 업로드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의 결과 다양한 자료 또는 다양한 그 자료의 수정이 선생님들의 피드백 이후에 잘 이루어졌고 그것이 결과 발표로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과정까지 마치고 나면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동료평가와 자기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동료평가의 내용을 잠시 보시면 이 중독을 극복하기, 게임 중독에 대한 문제에서 중독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나 제어 어플을 찾았고 운동을 해야겠다 하는 이런 해결안을 제시해서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소감을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수업을 했던 게 좀 뿌듯한 순간이었고 이 다양한 그 소감이 있었지만 이런 평가까지 잘 마무리한 친구들에게 저희가 갈등 수성공으로서 여러분은 이제 갈등을 잘 해결하고 다룰 수 있습니다 라는 확인 자료로 인증서를 부여하였습니다. 아, 학생들이 좋아했나요? 학생들이 좋아했는지는 보는 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지만 저는 좋아했다고 생각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여기까지 해서 발표가 끝나고 국어과에서 성찰하는 글쓰기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저희 수업이 문제 기반 프로젝트 수업으로서 PBL 수업을 했었는데 여기까지 발표까지가 하나의 프로젝트 수업으로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에 국어과 수업은 하나의 개별 교과 수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학생들이 한 번쯤 자기 문제로 다시 고민해보고 여기에 대한 해결안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하는 시간을 글쓰기로 가져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에게 국어 시간에 했던 것들은 날마다 잘한다라고 하는 성장 과정에 대한 부분을 교육과정하고 연계해 보았고, 그리고 배웠던 내용, 건강한 청소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생각을 문제와 해결 기반으로 구성해 보도록 했죠. 그래서 과연 성장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했던 글쓰기 과정입니다. 학생들이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할 때는 한 가지로만 준 게 아니라 두 가지로 주어서 선택하도록 했어요. 이 생선뼈에다가 의견과 거기에 대한 근거 또는 뭐 제목, 주제 등을 정리해 보게 하거나 처음, 중간, 끝으로 내용을 구성해 보게 한 뒤에 이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적 글쓰기로 마무리가 된 것이죠. 저희의 지금까지의 수업은 국어, 가정, 사회, 그리고 도덕 이렇게 구성이 돼서 수업을 이루었는데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학생만 날마다 잘하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날마다 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끝에 계신 박현정 선생님은 올해 신규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처음 학교에 나와서 학생을 본 지 2달 만에 만난 거죠. 이 어떤 꿈을 가지고 학교에 왔는데 아이를 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 이 수업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그런데 이 수업을 혼자가 아니라 선생님과 함께 하면서 교사가 교사에게 배운다. 그리고 서로 성장한다라는 부분을 실감하면서 많이 키도 컸고 네, 실력도 쑥쑥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의 수업에 대한 얘기, 갈등 수성공으로서의 주제중심 통합 수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참, 네, 어려운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번 질문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올해는 온 오프라인 수업이 비정기적으로 병행이 되었는데 그 일정과 수업 일정이 혼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율하셨는지요? 이 질문을 하신 선생님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네. 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저희가 처음 설정했을 때의 수업 설계는 등교 수업에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계가 됐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원격 수업으로 돌아갈 때는 원격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수업에 대한 조율을 했죠. 이런 조율이 가능했던 이유는 저를 빼고 이 세 분의 선생님은 한 교무실에 계세요. 1학년 교무실에.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 수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처음부터 교과의 순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모든 교과가 다 1교시로 시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도에 대한 문제가 없어서 병행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반 수업과 비교했을 때 통합 수업을 통한 학생들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이거는 통합 수업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아주 재밌게 구성하셨던 나유준 선생님께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사실 진행했던 게 좀 돼가지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일반 수업과 비교했을 때의 장점이었다면은
학생들이 좀 세 분의 선생님을 고루고루 만나면서 굉장히 하나의 과목인 것처럼 느끼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수업을 사회에서 시작하고 도덕에서 또 이어가고 이런 게 좀 혼란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학생들은 의외로 그냥 온라인 수업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경계를 좀 못 느꼈던 것 같고요.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온라인 수업 중이어서 아이들이 서로의 이름도 잘 모르는 시기에 이 수업이 시작이 돼서 모둠 활동을 하고 반 친구들하고 좀 가까워졌다는 거에 또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통합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정에서 한 것을 사회에서도 하고 도덕에서도 하고 이렇게 공통의 요소를 가지고 와서 직접 그거를 활용할 수 있었다는 것이 스스로도 되게 뿌듯해했고 저희가 볼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통합 수업을 1학년 모든 반에 걸쳐서 진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수업을 진행한 반과 그렇지 않은 반을 비교했을 때 통합 수업을 진행한 반은 훨씬 더 온라인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에 왔을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굉장히 쉽게 친근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네 하는 어떤 광고도 있죠. 일단 씹고 맛보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이어지는데, 저에게 물으셨네요. 성장에 중점했다는 점 인상적입니다. 정미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중학생의 성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갑자기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성장은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할 줄 알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줄 알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줄 안다면 성장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자신이 아픈지 고픈지 구분을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와 저는 지금 배가 아파요 라고 말하는 경우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를 전달했을 때 듣는 사람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하는데 매우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성장이라는 것은 각각의 교과에서 배운 배경 지식과 거기에 따른 학습 경험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것이 성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갈등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는 아이는 그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이걸 배운 것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교과의 문제 상황에 대해서도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었고 글쓰기에서는 그게 좀 더 구체화돼서 나타났다. 이것이 성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구체적 자기 표현. 네. 네 번째 질문은 통합 수업에 대한 계획은 언제 하셨는지요? 네, 이런 질문을 이제 해주셨어요. 저희 이제 개원중학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통합 수업에 대한 준비를 언제 하냐면 2월 신학기 집중 준비 기간에 하게 됩니다. 교과 협의회를 통해서 각 교과가 어떤 성취 기준을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수업과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교과 협의회에서 이루어지면 각각의 교과에서 제시한 계획을 가지고 학년 협의회를 하게 돼요. 학년 협의회에서는 각각의 교과에서 학습할 내용과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같은 학년을 들어가시는 선생님들이 우리 교과와 연계가 있다라는 점들을 그 시간에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공통된 주제를 끌어내기도 하고 평가의 중복성을 좀 피하기도 하고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적용할까라는 것들이 그 학년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학년 협의회에서는 그 안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선생님들이 재구성을 하셔서 사실은 주제 중심이나 또는 성취 기준 간의 연계를 시키는 교과 간 재구성이 그 학년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되고 3월부터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어떨 때는 체육과 수학이, 어떨 때는 국어와 사회와 그리고 생물 또는 어떤 교과에서는 다른 지금처럼 이제 이런 교과가 됐는데 지금 저희가 발표한 것은 사실은 4월 이후에 원격 수업이 등장하면서 고민이 됐던 부분들을 협의하면서 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주제 중심 통합 수업 또는 교과 간 재구성 수업은 2월에 구성이 되고 3월부터 그 계획하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번 수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4월쯤 저희가 협의가 됐었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업 방법이 어떻게 변화하리라 예상하시나요? 점을 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돗자리를 깔아볼까요? 네, 보이나요? 뭐지? 네, 짭짭짭짭. 네, 어쨌든 내년이 되어도 저희가 이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처럼 예측할 수 없는 대혼란의 과정으로 2단계, 뭐 1.5단계 또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등교하는 학생들이 수가 제한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내년에는 좀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2월 달에 계획을 세울 때 처음부터 원격 수업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수업이 설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의 병행은 아마 함께 갈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격 수업의 경우를 이게 코로나로 인한 수업의 시작이긴 하지만 우리 수업의 다양성을 갖는 수업의 한 형태로서 플랫폼을 활용하여 진행을 한다면 단순히 인터넷 강의가 원격 수업이라는 생각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벗어나서 원격 수업이 수업의 본질적인 모습을 담은 학생의 다양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그 다양한 수업 중에 하나로서 선생님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신규 선생님에게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마이크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신규로서 처음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고 또 이제 원격 수업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이런 프로젝트를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셔서 굉장히 거절 아닌 거절을 했었거든요. 자신 없는 부분이 사실이고요. 굉장히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제 즐겁고 기쁘게 참여할 수 있었던 점은 같이 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배려를 해주시고 저희가 좀 부족한 것들을 같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께서 일단은 그 주변에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과 관계를 잘 맺으시고 좀 재미있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또 자신이 어려운 점을 도움을 솔직하게 요청하다 보면은 그 과정에서 얻어가는 것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먼저 이제 부탁드려 보시고 친한 관계에서 이제 말씀하시면 아마 생각보다 흔쾌히 받아들여 주시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좀 더 좋은 수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신규 선생님이 여기서 제일 당당해요. 저희한테 이렇게 달라고 그러고 저렇게 달라고 그러고 이건 뭐냐고 그러고 저희가 사실은 비율을 맞추면서 수업을 한 거예요.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이 수업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이 많이 긴장하셨는데 오늘 보니 제일 당당하니 잘하시네요. 그래서 역시 이 젊음의 열정과 이 에너지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한 10초, 20초 정도 각각 수업한 내용들, 수업을 통해서 한 소감을 간단하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이영희 선생님부터 잠깐 해보실까요? 이 수업을 하는 내내 굉장히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팀워크였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팀워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나혜진 선생님. 네, 저도 이렇게 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한 선생님들 덕분에 좋은 추억도 생겼던 것 같고 이 온라인 통합 수업이라는 첫 도전을 또 저희 반 학생들과 또 함께 했어서 아주 기뻤습니다. 네. 아까 한 걸로 대할까요? 네. 저희가 그 주제를 끌어냈을 때는 그 주제가 생각, 인식과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실천까지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학습이 학생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혼자보다는 여럿이, 함께는 힘이 세다. 이렇게 해서 수업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